534페이지 건축물의 용도 구분 29가지가 있는데 단독주택은 무슨 종류 있는가 정도 확인하시고 공동주택은 연립과 다세대 구별하는 것 공부하셔야 되고요. 근린생활시설과 이종근생 정도는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면서 쭉 하는 걸 이제 연상했다가 여러분들 공부해서 기억을 그 정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70% 정도까지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쭉 읽으면서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안 봐도 이제 나중에 좀 전에 그 9가지 시설군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다 아실 수 있어요. 이제 암기가 될 겁니다. 저절로. 그다음에 이제 550페이지 도로.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지에 건축을 할 때는 조경을 해야 되는데 조경이 면제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는데요. 가설 건축물 하나 봤죠? 또 건축물의 용도상 안 해도 되는 게 있죠. 축사, 가설 건축물 같이 하시고 또 건축물이 있는 용도 지역의 성격상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녹관 농자에서 안 해도 되고 두 가지 남았는데 공장과 물류시설이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장은 산업단지와 5,000제곱미터 1,500 하는 게 있고 물류시설도 1,500입니다. 근데 물류시설은 1,500 미만이어도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조경을 해야 됩니다. 공개공지, 공개공지는 용도지역상 공개공지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하는 거 아셔야 되고요. 준주거 상업지역도 공개공지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됩니다. 공개공지는 연면적이 5천 이상일 때 공개공지를 해야 되고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제공하면 1.2배까지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일반 주거지역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 주거지역 기억하시면 준주거나 상업지역은 공부 자꾸 하다 보면 제 얘기 들으면 알게 돼요. 저절로. 일반 주거지역 하나만 잘 알면. 그리고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하는 것도 공개공지 설치해야 됩니다.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고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된다는 거 그건 이제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 아까 봤으니까 간단하게 바라게 넘어가겠습니다.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고 자동차만의 전용 도로는 건축부양 도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막다른 도로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도로의 설치 의무가 완화될 수, 너비가 완화될 수 있다. 출입에 지장이 없다. 제가 아까 농담식으로 합격에 지장이 없으면 공부 안 해도 된다 하는데 출석 안 해도 된다 하는데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고요. 지정도로는 이해관계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미달도로, 모퉁이 도로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아니고 대지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후퇴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 후퇴한 부분만큼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럼 또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제 대지 면적 구하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이렇게 친절하게는 구하라 이렇게 나오던가 반말로. 지정건축선은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나오죠. 지정건축선은 4m 이하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된다. 지하 부분과 지상의 4.5m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4.5m하고 지표면 아래. 560페이지 다중이용 건축물인데요. 다중이용 건축물은 5,000제곱미터와 16층 알면은 절반은 공부하신 거예요. 5,000제곱미터 16층.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돼서 5,000제곱미터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해당되지 않는 걸 요구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원, 식물원을 알면 그것도 또 한 20, 30%는 된 거예요. 나머지. 동물원, 식물원 제외된다는 거, 제외된다. 얘네들은 정기점검을 10년 지나면 2년마다 받으라고 했죠. 562페이지 직통계단 아까 말씀드렸네요. 직통계단은 또 숫자
30m, 50m, 75m, 100m. 그러니까 25부터 배수로 딱 가면 더 좋은데 25만 30m예요. 처음 출발만 30m, 50m, 그리고 25 더해주면 됩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30개 층마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상하 5개층 이내에 하는 말 기억하셔야 되겠고, 초고층과 준초고층 건축물이 이제 어떠한 건축물인가도 아셔야 되겠죠. 50층 이상, 200m 이상이 초고층. 방화지구 575페이지. 방화지구에서는 내화구조 하는 말인데 그걸 틀리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시험에서 내화구조, 주요 구조물을 내화구조로 해야 된다. 근데 틀리게 된다면 이제 방화지구 구조가 이 방화지구의 건축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단층 부속 건축물, 내화구조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왜 필요 없는가도 연상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도매시장 용도로 쓰는 그런 건축물도 내화구조 꼭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간판은 건축물은 아니지만 또 불연재료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판이나 3m 이상에 설치하는 공작물,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해야 된다. 581페이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그리고 도시적 외의지역도 60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과 도시적 외의지역이 60이고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150, 녹지역은 200 이렇게 됩니다.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분할 못한다. 585페이지 높이. 건축물 높이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가로 구역별 높이와 일조 확보 그리고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가로 구역별 높이제한은 건축 허가권자가 제한하고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조례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같은 가로 구역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고요.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북쪽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데 합의 등이 있을 때는 남쪽 방향으로 거리를 띄우고 북쪽에 붙이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제한이 있는데 높이 제한, 거리 제한인데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공동주택에 적용되지만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623페이지 이제 오늘 본 거네요. 면적. 대지 면적 제외되는 것 좀 도로하면서 봤고요. 건축 면적은 외벽 중심선 그리고 기둥은 외곽 기둥의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은 각 층의 전부나 일부로서 구획의 중심선 하는 말 기억하시고. 625페이지 구획의 중심선. 그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산정 방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벽이나 기둥 등의 구획이 없을 때는 지붕 끝으로부터 1m 후퇴한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이는 수평 투영 면적. 그리고 발코니 등의 경우에 노대는 노대 전체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곱하기 1.5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필러티처럼 필러티와 같은 그런 공간 부분을 주차장 등으로 이용할 때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승강기탑, 계단탑, 기계실, 전기실 하는 것들도 일반적인 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건축물 부분에 해당되면 이제 이것도 얘는 일반적인 용법이네요. 어린이 놀이터인데 어린이 놀이터가 아무리 잘 지어졌다고 해서 주차장이 필요할 만큼 애들이 차 타고 오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자가용 물고 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도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간다. 장애인 관련 시설도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간다. 좀 권장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 되는데 용적률 산정할 때만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면적 얼마인가 할 때는 지하층도 들어가지만 용적률 산정할 때는 지하층 공간,
지상에 있는 주차용 면적, 그리고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도 연면적에 용적률 산정하는 연면적에는 안 들어간다. 건축물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높이가 있는데 건축물 높이, 처마 높이, 반자 높이, 층 높이 하는 게 있는데 층고하는 것은 바닥 윗면에서 윗면까지. 다음에 건축물의 이제 층수는 지하층과 맨 꼭대기 있는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에 안 들어갑니다. 층수가 다를 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했고요. 층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까지 봤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한번 보겠습니다. (656페이지) 주택이요.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그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가 주택입니다. 그리고 그 부속 토지도 주택이고요. 그러니까 주택은 세대 구성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욕실, 부엌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고요. 부속 토지도 있으면 좀 세대 구성원들이 장기간 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토지 값이는 사람들이 살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부속 토지까지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인데 세대 구성원들이 좀 생활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준주택, 그래, 준주택. 이렇게 여유 공간이 좀 있는 것은 주택. 주택은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금 주택을 봤는데 주택이 무엇인가 하는데 이러한 주택을 건설하는 것과 공급하는 것, 주택, 건설, 공급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는 것이 주택법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대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지가 필요한데 대지 조성과 공급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게 이제 규제 대상이죠. 그래서 주택은 단독주택은 그대로 이제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몇 세대 이하죠? 다가구주택이? 19세대 이하죠? 그리고 건축법에는 공관이 있는데 여기는 공관이 없습니다. 공관을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국무총리 공관, 대통령 공관, 청와대 같은 거 공관입니다. 또 이제 안 들어보면 뭐 모를 수 있죠. 그리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그리고 연립, 다세대, 기숙사 하는 게 있는데 기숙사는 건축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얘는 이제 아예 언급이 없고 얘는 그래도 준주택이에요. 준주택.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하기에 적합해야 되고 부속 토지가 있는 것이 주택인데 그렇지 못하면은 준주택 그럽니다. 기숙사, 오피스텔. 사무가 중심이지만 숙식은 할 수 있거든요. 오피스텔에서. 그래서 이것도 준주택. 주택만큼은 아니지만 준주택. 노인, 복지주택.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하기에 적합하다고는 좀 곤란할 겁니다. 독립성도 좀 없고요. 준주택입니다.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이것도 준주택. 다중생활시설은 규모가 작은 것은 이종근생이고 규모가 커지면 숙박시설입니다. 이종근생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종 근생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다시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입니다. 이종 근생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아니다. 준주택이죠? 그럼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맞아요? 틀려요?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 아니에요. 준주택이다. 과일은 먹어도 되죠? 사과인 과일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사과인 과일 먹어도 되죠? 배인 과일은요? 먹어도 되죠? 이종 근생인 다중생활시설 준주택이에요.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 준주택입니다. 다중생활시설은 다 준주택이에요. 크든 작든 간에. 이 안에 이종 근생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알아야 돼요. 그걸 구별해서. 일반 음식점을 500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 변경이다. 허가사항이다. 신고사항이다. 뭐예요? 교생, 주, 동에 여기 이종 근생이 있죠? 그리고 영업시설에 숙박시설부터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판다 그랬잖아요. 이건 판매시설. 여기 뭐예요? 다중생활. 어차피 여기에 있는 다중생활시설은 여기에 있지 여기 안 써서 안 써요. 이건 이종 근생 다중생활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종 근생인 다중생활시설을 따로 여기서 빼서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을 다중생활시설을 하려면 이종 근생이 됐던 숙박인 다중생활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종 근생 규제를 좀 많이 하겠다는 고시원 사람들 많이 살기 때문에 먹고 자고 화재 사고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규제를 따로 하겠어 여기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 근생인 것, 숙박시설인 것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여기도 한꺼번에 같이 처리했습니다. 여기도 같이 처리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500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생활시설 하면 걔는 이종 근생이에요. 근데 위험성이 크고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이종 근생에서 따로 해가지고 허가 받으라고 한 거예요. 이종 근생이지만 들어올 수 있는 입지는 같아요. 용도지역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가 이것은 같지만 규제는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사고도 많이 났잖아요. 고시원에서. 그래서 단독주택 받고 공동주택도 받습니다. 준주택 다시 읽어보죠. 주택 외의 건축물이나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부족하지만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그 종류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위에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복도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101호인데 101호에 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방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이 있고 다 이것도 거실인데요. 이거 뭐 세입자가 살고 있고 현관문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또 욕실이라든가 부엌도 있을 것이고요. 이 사람 세입자가 여기에 거주하기 좀 생활하기 좀 불편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딱 나누고서 욕실, 부엌, 욕실, 부엌, 현관문도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여기에 거주하는 세대와 여기에 거주하는 세대가 없죠. 철저하게 이제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된 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뭐가 있어야 돼요?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되죠. 주택하게 되면 욕실, 부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되고 현관도 따로 둬야 돼요. 현관도. 근데 이 공간은요. 각각 독립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102호 하나의 단독 소유예요. 여기 물론 전체에서는 구분 소유지만 102호 하나의 그냥 소유권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입자가 없으면 나중에는 뭐 터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벽이 너무나 단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량구조에 경계벽을 설치해라. 경량구조. 아니면 좀 단단하게 하려면 여기다 또 연결문을 설치해라. 연결문. 통합해서 써야 되니까. 이것들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요건이면서 이게 하나의 아파트 단지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의 세대수 3분의 1. 또 전체 주거 전용 면적의
3분의 1 이내야 됩니다. 3분의 1 쉽죠? 여기서 세대 3분의 1 3분의 1 하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기준을 적용할 때는요. 이것을 두 개의 세대가 있지만 여기에도 두 개의 세대 있을 수 있죠. 세입자. 여기나 똑같죠. 그래서 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이걸 두 세대로 안 봐요. 아파트에는 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데 전용 면적에 비례해서 이제 연동해서 설치 의무가 있어요. 전용 면적이 커지면 여기도 이제 아파트 설치 의무가 주차장 설치 의무가 강화가 되는데 적어도 한 세대 한 대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두 대가 아니고 이거 한 세대로 간주해요. 한 세대. 그런 거 할 때. 그러니까 건축 기준을 적용할 때 여기를 몇 세대로 봐요? 한 세대입니다. 이걸 만약에 두 세대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죠. 설치를. 세대 구분형 공동택. 공동택 내부의 공간을 일부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데 구분된 공간 일부에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세입자예요. 그냥 그게 독립적인 공간이지만. 그리고 그 밑에 3번 4번 쉬운 것부터 쉽지만 시험에 물어볼 만한 건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세대수는 단지 전체의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말 것.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 넘지 않을 것. 그리고 1번, 2번은 이제 줄 긋지 마시고 그냥 보는 겁니다. 욕실과 부엌, 현관이 따로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나중에 터서 쓸 수 있도록 경량 구조나 연결문 설치하거나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벽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단한 거 설치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해서 적용한다는 거. 일단 제가 줄긋지 말하는 건 그냥 가볍게 보시고 구분 소유할 수 없다. 3분의 1, 3분의 1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일반 국민들이 이제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건설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이걸 건설해야 되겠어요? 국민주택을. 국가가 건설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있죠. 국가가 건설을 해도 제가 일반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500제곱미터의 주택이다. 이런 국민주택 아닙니다. 국가가 건설 공급하는데 국민주택 규모 법에는 이하 그랬는데 이게 이하 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하 없는 법조문도 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하를 안 붙이면 이하가 두 번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자, 누가 국가가 건설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 그럽니다. 국민주택. 근데 이게 100제곱미터까지 상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적인 안 되고요. 수도권이 아니고 수도권에서는 주거지역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니고 읍이나 면지역, 동지역도 안 됩니다. 읍이나 면지역.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뭐 틀리게 나올 가능성은 없고 읍, 면지역, 한가한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한가한고. 근데 건축법하고 좀 달라요. 건축법하고. 그때는 이제 100제곱미터짜리도 있을 수 있다. 일단 원칙은 뭐야? 85제곱미터 이하인 건. 국가가 건설국 파는데 현대국가는 이제 지자체가 실시되는 곳들 많죠. 그래서 국가 관리를 또 지자체가 위임받았던 아니면 이제 지자체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위임받았다고 하죠. 국가 관리를 이렇게 위임받았어요. 얘도 해야 되겠죠. 얘가 건설공급하는 이것도 국민주택. 국가 할 일을 얘가 하는 거잖아요. 또 얘가 하도록 우리가 무슨 기관 만들어놨죠. 한국 무슨 공사. 얘가 하도록 뭘 만들어놨죠. 지방공사. 그럼 얘네들이 만드는 것도 결국은 얘가 만드는 거네요. 자, 국가가 만드는 85의 주택을 국민주택 그럽니다. 국지, 토방. 얘네들은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는 거니까 국가가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현대국가에서도 민간도 국가 할 일을 할 때가 있죠. 누가 하는지는 몰라도 자,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건설 공급하는 이러한 주택도 국민주택. 국가가 왜 도와줘요?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려고? 국가 할 일은 뭐 대신한다. 공적인 업무 기능을 수행한다 생각하셔도 되겠죠. 국가의 재정적 지원,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이라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국민주택. 다른 말들은 국가에서 다 연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이제 국민주택 나왔는데 그 네모해 보시겠습니다. 그 위에 네모 바로 위에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 이걸 국민주택 그럽니다. 국민주택. 국가가 직접 하거나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국민주택. 국민주택 규모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이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국민주택 규모라고 한다. 그럼 그 밑에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85제곱미터의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무슨 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0제곱미터의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민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이 있고, 그리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주거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죠. 연립과 다세대. 이제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는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원룸형 주택은 층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5계층 이상일 수도 있고 4계층 이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형 원룸도 있을 수 있고 연립형 원룸, 다세대형 원룸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립과 다세대 원룸형 차이는 원룸형은 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원룸이기 때문에 주택이 하나의 공간이어야 됩니다. 하나의 공간. 하나의 공간인데 이게 주택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되죠? 욕실, 부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일러실을 따로따로 각 방에 두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욕실과 부엌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욕실을 아까 좀 전에 원룸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간이라는 것은 구획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욕실 구획을 안 두면 부끄러워서 안 되겠죠? 구획을 둘 수 있어요. 보일러실도 뭐 냄새나고 시끄럽고 구획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실과 보일러실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부엌은 따로 하면 안 돼요. 원룸형 주택 뭐죠? 하나의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욕실과 보일러실은 구획을 따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엌, 거실, 나머지들은 하나의 공간으로 해야 된다.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하나로 해야 됩니다. 하나로. 그런데 이것이 원룸형 주택은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얼마 이하? 50 이하. 50 넘어가면 얘네들이 돼버려요. 열리면 다세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50 이하인데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이상일 때? 30 이상.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얘네들은 이제 따로 할 수 있고요. 욕실과 보일러실은. 나머지도 두 개로 할 수 있습니다.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리고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층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지하층에. 본 거 확인하죠. 어디 갔어? 도시형 생활주택 네모에 파란색. 원룸형 주택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것.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그런데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할 때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라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룸형이 있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하는 것은 무시해도 돼요. 한 단지에 똑같은 것만 다 두라는 말입니다. 연립은 연립, 다세대는 다세대끼리. 그래서 단지형 연립은 원룸형이 아닌 연립주택으로서 4계층까지 할 수 있는, 원래 4계층이죠 연립은. 이제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으면 5계층까지 할 수 있고,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이 아닌 다세대로서 심의를 거치면 5계층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일 때는 예외적으로 이제 5계층일 수가 있습니다. 연립과 다세대가. 660페이지 공공택지. 공공택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공동주택이 건설된다 하는 말과 공공사업이라는 말은 어차피 시험에서 그냥 주어질 겁니다. 공공택지라는 말에서 공공성이 인정된다, 공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공적인 목적으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전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적인 사업이에요. 산업단지 개발사업, 이런 뜻도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를 하겠죠.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한 이러한 사업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대지를 조성하면 그걸 뭐라고요? 공공택지 그럽니다. 공공택지.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건설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 방식 중 무슨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것도 공공택지. 그래서 얘는 추첨으로 공고할 수 있어요. 경쟁이 잘하지 않고. 이처럼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설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도시개발법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공공택지에서 환지라는 말이 나오면 틀렸다는 거 아시면 돼요. 환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환지에 의해서 공동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더라도 그건 공공택지가 아니고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 시행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따라서 공공택지는 이처럼 수용 사용 방식,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도 과래 공공시행자에서 1호부터 4호 이런 게 있죠. 그게 이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해도 되고 시험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이제 환지로 내면은 틀렸다는 것만 잘 아시면 돼요. 환지가 아니라는 거. 주택단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이나 대지수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는 주택만 있는 건 아니죠.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또는 이러한 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한 덩어리의 땅, 일단의 토지, 이것을 단지 그럽니다. 그런데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랬어요. 이 주택을 건설하는 게 주택건설 사업주체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하고요. 공사가 다 끝나면 사용해도 좋은가 사용 검사를 받고요. 사용 검사 받고 나서 이제 사용하면 되죠. 사용하면 되는데 그 사용은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입주하는 말 이제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입주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요, 주택은
30 이상일 때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29개만 건설한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 안 받아도 돼요. 건축 허가 받으면 됩니다. 건축 허가.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주택은 몇 개일 때요? 30개. 그러니까 단독은 30호 그러고 공동은 30세대 이렇게 세는데 30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공간을 30개 이상 한 곳에 지을 때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 없겠죠? 그러니까 공간은 단독주택이 아니에요. 주택법에서는 규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때 사업주체가요. 여기 사업주체는 이런 사람이 있었죠.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할 수도 있고 한국공사가 할 수도 있고 지방공사가 할 수도 있고 민간도 이제 할 수 있는데 민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주택을 뭐 600세대, 500세대 건설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려고 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에서 주택이 건설되면 그것을 하나의 단지 이렇게 말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 갔더니 여기에 이렇게 철도가 이렇게 철도가 있는데 이걸 하나의 단지로 만들겠대요. 그럼 하나의 단지면은 뭐 주차장 설치 의무 이런 것들이 하나만 뭐 여기 통합 적용되는 거죠. 뭐 주차장을 여기 다 몰아주면 여기 퇴근한 사람은 이제 주차하려면 이제 부산까지 갔다 와서 주차하고 다시 와서 집에 가고 너무 힘들다 피곤한데 밤에 그렇잖아 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 철도 그리고 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거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일반 도로 이것도 20m 이상이면 안 됩니다. 일반 도로 그리고 도시계획 예정도로 우리가 도시군 계획서를 공부했는데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이면 안 됩니다. 이거 시험 나오는데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또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은데 다음에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20m 이상의 일반도로,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좀 있는데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 시험 푸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는 이제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이다. 근데 1단에 왜 구분했냐면 공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철도가 아니고요. 6m짜리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6m짜리 도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여기를 109, 여기를 209 해서 공구는 말 그대로 공사와 관련된 그런 그 계획에 따라서 구분했다 해서 공구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착공을 올해 하고 착공 여기는 내년에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눌 수 있는 거. 나중에 여기 사용검사나 입주도 여기 먼저 하고 여기 나중에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거.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분양 받아서 돈 가지고 또 입주시키고 나머지 돈으로 공사 진행하고 뭐 단계별 할 수 있죠. 우리가 공법에서 뭐 분할할 수 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공사를 분할해서 하는 거예요. 공고. 근데 이것을요 30세대 건축하면서 내가 자금이 없어서 10개는 올해 하고 10개는 내년에 하고 10개는 내후년에 하겠다 이러면 사업계획 승인 안 해줍니다. 그냥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 그래요. 적어도 얘가 하나의 공구가 300세대는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단지 전체는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 돼야 되겠죠? 그래야 300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3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몇 미터로 나누냐 아까 6m 이상의 도로라든가 뭐 꼭 도로일 필요는 없습니다. 얘하고 얘가 명확하게 구분은 돼야 돼요. 6m 이상의 도로라든가 담장,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이런 걸로 얘를 나누면 됩니다. 이게 공구. 단지는 전체 이제 한 덩어리 사업을 단지 그러고요. 하나의 사업이지만 이게 분할해서 시행하게 되면 그걸 공구 그럽니다. 공구. 착공 신고도 따로 할 수 있고 사용검사도 받을 수 있는 거. 미리 여기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공사를요 5년 이내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건축허가 받으면 몇 년?
2년이죠? 얘는 규모가 크잖아요. 벌써 하나가 아니고 30개니까 준비 기간이 길어야 되겠죠?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도 당연히 5년 이내에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5년 이내에 시작하는 것은 최초 공사 구간만 일단 5년 이내에 하면 돼요. 5년. 그리고 나머지는 몇 개가 있든 간에 이거 한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만약 얘를 5년만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얘네들은 2년 이내에 하면 되고 얘를 1년만 했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고. 그럼 얘네들은 5년까지 허용되는 게 아니고 이거 한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돼요. 처음 한 거로부터. 왜냐하면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언제부터? 이거는 5년 이내에 해야 되고 나머지는 이거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동안 공사를 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09를 5년 이내 안 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자, 본래 뭐 이렇게 공구별 아니고요. 그냥 하나 이렇게 한 덩어리 크게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자, 5년 이내에 한 사업이라도 뜨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안 해요. 착공만 했으면. 착공만 안 한다고 했죠. 자, 109 하고 나서 얘네들은 몇 년 이내에 공사하라고요? 2년 이내에 하라고 했죠. 자, 이거 시작했어요. 얘네들을 3년이 됐는데 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산만 뜨면 취소 못한다고 했죠. 얘 시작했죠. 얘네들 2년 이내에 하라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이해관계들의 그런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일단 얘는 시작했죠. 그러니까 전체로서 하나 시작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여기 한 삽 떴는데 이거 나머지 3년 동안 안 한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 안 시킵니다. 5년 이내에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에 여기 나머지를 2년 이내에 안 했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공구 거기 있네요. 네모에 6m 이상의 너비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할 것. 6m만 보시면 되고 도로, 주차장, 축대, 녹지, 어린이 놀이터 하는 것들은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준 거예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런 것들. 시험에는 나오긴 나와요. 암기사항이 전혀 아니죠. 6m 이상으로 분리시켜라. 얘가 포인트지 무엇인가 수단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거 그랬죠. 그러니까 단지 전체는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일 건.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보겠습니다.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말한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도로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 주차장이나 담장 같은 것들, 도로. 좀 밋밋한 건 복리시설은 가서 좀 재밌는 거.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복리시설. 입주자들의 생활 복리를 위한 다음의 시설. 가,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하는 것이 복리시설. 뒤에서부터 읽어볼게요.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어린이 놀이터 가면 좀 재밌는 것들 복리시설,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은 1종근생과 2종근생이 있죠. 1종근생, 2종근생. 2종근생은 2종근생이 되는데 총포 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설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되는 겁니다. 총포 판매소는 2종근생이다 아니다? 2종근생이죠? 2종근생인데 주택 단지에는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제 복리시설로서. 왜 안 돼요? 장총 안 된다. 장의사도 안 돼요. 장의사도 2종근생이에요. 근데 장총 안 된다. 사람들 쏴죽이면 안 되니까. 장의사, 총포 판매소, 안마시설소,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기간시설 하는 것은요. 주택 단지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항만, 공항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공부해요. 국토계획법에서. 그것 중에서 주택 단지에서 필요한 것들. 뭐가 필요하겠죠? 상시적으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시설 이런 것들이 기간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근데 기관시설을 여기 주택단지가 있고요. 이 도로 같은 것들이 기관시설 그랬습니다. 기관시설. 예. 주택단지 밖에도 도로 같은 기관시설 있죠. 기관시설. 여기도 기관시설 있고 도로뿐만 아니고 뭐가 있었죠?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그리고 지역 난방시설 하는 기관시설인데 주택단지를 외부에 있는 기관시설에 딱 붙여서 지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도로가 설치하는 어떤 새로운 대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도로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은 당연히 부대시설로서 사업 주체가 건설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 되죠. 근데 이 도로는 이제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국가가 설치해 놨겠죠. 얘하고 얘를 연결해 주는 부분 이거. 이렇게 연결을 누군가 해야 돼요, 이걸 간선시설, 간선시설.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을 연결해주는 시설, 간선시설 그럽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또 여기 상하수도 같은 거, 이렇게 상하수도 같은 거 가면요, 이것도 여기다 주택단지 안과 주택단지 밖을 또 연결해야 될 것이고, 전기 그리고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이런 것들을 또 다 연결해주는 간선시설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선시설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말하는 이유는 나중에 간선시설을 누가 설치해야 되는가 이것에 이제 귀속됩니다. 문제가. 괜히 이렇게 용어 같은 걸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걸 써먹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용어 정의를 하는데 간선시설 도로 상하수도 같은 것들은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설치해 줍니다. 지자체가. 그리고 전기, 가스, 통신, 난방 같은 것들은 공급하는 자가 설치해야 돼요. 공급하는 자가. 이제 어디까지? 여기까지 주택단지 담장까지 얘네들이 설치하라는 거예요. 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사업주체가 설치해야 될 것이고 단지 안에 있는 상하수도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같은 거 전기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고요. 주택이 있고 그 노란선 여기가 간선시설인데 문제는 이게 가스라든가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은 여기까지를 간선시설 그래요. 그래서 가스, 통신, 난방시설은 이 안에 있는 것까지 간선시설 그랬죠. 간선시설은 얘네들 설치를 해야 돼요. 공급하는 자가. 그러면 이제 상하수도 전기는 여기까지만 설치해주면 돼요. 근데 얘가 간선시설 그렇기 때문에 공급하는 가스, 통신, 난방 공사가 여기까지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제 각 방실에 설치하는 것은 이제 사업 주체가 하면 되는 거고요. 간선시설입니다. 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다만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은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포함해서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냥 외워도 되는데 왜 그런가 뒤에 가서 설치 의무자하고 연결해 보면 왜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주체. 사업주체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택공사, 지방공사를 빼놨는데 왜 빼놨나 잘 모르겠네요. 뭐 여기서 체크 안 해도 아실 수 있죠. 지방공사도 사업주체입니다. 그리고 주택건 등록한 사업자 하는 게 있는데 내용 그리고 주택조합이 있는데 양이 많으니까 10분 쉬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